저는 죽은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먼저 움직였고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요? 그 아이는 노숙자들 사이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버려진 듯 앉아있던 그 아이를요. 집에 들어서자 모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이런 애를 들여? 저 애, 냄새 좀 봐.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벽에 걸린 액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사진을 만졌어요. 사진 속엔 제 아들 재혁이 있었습니다. 눈빛, 표정, 손끝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진우는 악보 한 장 없이 이별의 곡을 완벽히 쳤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길을 찾는 듯했죠. 어디서 배웠니? 몰라요. 손이 기억해요. 그렇게 단서들이 모였습니다. 진우의 몸엔 장기 수술 자국이 있었고요. 전 병원 기록 속엔 신생아 이식 대상자 변경이라는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서울역 바깥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희뿌연 김이 서린 도로 위로 엷은 눈발이 하나둘 가라앉고 있었어요. 박수현은 고요한 어깨로 목도리를 한번 감아 올렸습니다. 오른손으로 털장갑을 바르게 펴쥐었고요. 기다리던 차량 호출앱이 응답하지 않자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가로등이 꺼진 골목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어깨에는 설 연휴의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죠. 발걸음에는 바삐 서두르는 숨결이 달라붙어 있었고요. 골목 끝 오래된 상가 앞에 배지를 가득 쌓아둔 노숙자물이, 옆에서 어디선가 피아노처럼 들리는 리듬 있는 두드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리를 찌르던 리허설 속 지친 멜로디와는 달랐어요. 그건 손끝의 감각을 실어 무언가를 기억하듯 치는 듯한 소리였거든요. 악기 소리는 아니었고 정확히 건반 위치를 흉내내는 손동작 같았습니다. 수연은 마치 끌리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고요. 구석에는 한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깨진 키보드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있었죠.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건반을 정확히 짚어가며 절제된 감정을 공기 속에 짜놓고 있었거든요. 소년은 멈추지 않고 연주하듯 손을 움직였어요. 박수현은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린 듯 굳어섰습니다. 눈에 반사된 나이의 윤곽이 점점 또렷해졌지요. 그 순간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와 수연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어요. 제요?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매, 콧대, 입술의 각도, 얼굴에 흐르는 반사빛까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약혼자의 얼굴과 너무도 흡사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겨울 바람 때문이 아니라 혈관 속에서 타고 올라오는 피의 기억 때문이었지요. 세상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멈춰섰습니다. 머리카락 위에 눈발이 고요히 쌓이는 감각마저 느껴졌고요. 소녀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그 눈빛은 누군가를 오래도록 기다려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시선이었어요. 박수연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죠.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면서도 그 얼굴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서웠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손을 키보드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살짝 돌렸고 조심스럽게 몇 발짝 내디뎠습니다. 털이 빠진 패딩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잠깐만. 입술은 열렸지만 목소리는 허공에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 속으로 조용히 조심스럽게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었고요.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 아이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그 아이, 제혁이 아니면 누구지? 바로 그때 수연의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택시 도착 알림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짚지도 못한 채 멍하니 소년이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봤어요. 눈발은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 골목 끝이었습니다. 소년의 뒷모습이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느릿하게 사라져갔어요. 박수연은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어요. 가슴 아래쪽에서 무언가 울컥 솟구쳤지만 숨이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쫓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봤자 착각이겠지.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그런 기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나 그 아이가 건반을 짚던 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건반이 없는데도 마치 악보가 손끝에 살아있는 듯 움직였거든요.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수연은 다가오는 택시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 골목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서울역 아래쪽 지하상가는 밤이 되어도 완전히 잠들지 않더라고요.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과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고요. 빈 박스를 정리하는 노인들도 보였어요. 그들 사이를 피해 수연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숙자 몇 명이 비닐을 접으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틈에 아까 그 소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멀찌감치 뒤를 따랐어요.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면 안 될 것 같았죠. 가까워지려다 도망갈까 두려웠고 멀어지려다 다시 못 찾을까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다시 돌아온 거라면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었어. 소녀는 무리에서 조용히 빠져나가 오래전 문 닫힌 작은 쇼핑센터의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진 유리창과 곰팡이 핀 셔터, 찢어진 광고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들어섰어요. 어둠에 잠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박스와 쓰레기 봉투로 가려진 작은 틈 사이에 소년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손은 허공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건반도 없었고 악보도 없었죠. 그런데도 그의 손은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는 듯했어요. 한 옥타브, 두 옥타브를 오가며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이 차례로 내려앉았습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곧 다시 이어갔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순간 손이 떨렸어요. 셔터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고 눈물이 흘러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곡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먼저 기억해요.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어요. 넌 죽은 내 아이랑 너무 닮았어.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요가 없었어요. 어른처럼 고요했고 모든 걸 이해한 사람처럼 조용했죠. 수연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너지듯 숨을 들이켰어요. 말도 눈물도 확신도 없이요. 다만 그 아이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손을 들어 허공에 건반을 짚듯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긴 겨울밤, 그 소리가 눈발 속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소녀는 다시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살짝 움츠렸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등지고 서 있던 아이였죠. 박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여긴 춥잖아. 진우는 말없이 수연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경계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처럼 보였죠.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감싸주었어요. 코트는 아이의 체구에 너무 커서 마치 그를 덮는 담요 같았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소매를 끌어당겨 두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지? 진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들은 함께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차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기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연은 아이를 안으로 태웠습니다. 히터가 켜지면서 따스한 공기가 차 안에 퍼졌어요. 진우는 조심스레 생수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는 물을 천천히 마셨죠. 수연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돌려 앞만 봤습니다. 그 사이 진우는 잔잔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쇼팽, 녹턴, 작품 번호 9, 2번.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찌르듯 건드렸어요. 제혁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하던 곡이었죠. 그날 희미하게 웃으며 건반 위에서 끝내놓지 않던 그 멜로디. 그 선율이 지금 이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도 조용히 흘러나온 겁니다. 그 곡 어떻게 알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기만 하다가 물병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음악을 알고 있던 사람 같았죠.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연은 진우의 옆얼굴을 슬쩍 바라봤어요. 차창에 비친 그의 윤곽과 빛에 반사된 콧대, 눈매, 입꼬리의 각도까지 정확히 제 역과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차는 고급 주택가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담벼락은 높고 출입문마다 보안등이 환히 켜져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선 보기 드문 옛 대저택들이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마님. 차량이 조용히 멈췄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철제 대문 안쪽으로 조명이 켜지며 웅장한 저택이 실루엣처럼 드러났어요. 수연은 숨을 길게 들이쉬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향해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죠. 잠깐이면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줘. 진우는 잠시 수연의 손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문이 자동으로 드르륵 하고 열렸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저택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빠른 밤 공기 속에서 마치 무대 조명 아래서 내리는 가루처럼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대문이 열리자 온기와 정적이 뒤섞인 공기가 둘을 감쌌습니다. 수연은 진우의 손을 꼭 잡고 저택 안으로 발을 옮겼어요. 바닥엔 오래된 대리석이 반들거렸고 벽엔 고풍스러운 액자와 한자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루 끝 응접실에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지요. 현관 안쪽에는 종갓집 특유의 묵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제사상을 준비하는 친척들로 가득했고 손놀림마다 긴장이 스쳐갔습니다. 단정하게 정장 차림을 한 가족들이 의례적인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지요. 저기, 저 제사 음식 이쪽으로 옮겨. 그리고, 어머, 어머. 소파에서 일어나던 태숙의 시선이 갑자기 고정되었어요. 그 시선은 현관을 막 들어선 수연과 그녀 뒤에 서 있는 낯선 소년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저 애는 누구야? 냄새 좀 봐. 수연 씨, 누구 허락받고 드렸어? 그 말에 응접실 분위기가 뚝 끊겼습니다. 종친들 몇몇이 놀란 듯 돌아봤고 한 명은 무의식적으로 코끝을 막았어요. 수연은 순간 진우 앞에 서며 팔을 벌려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냥 아는 아이예요. 금방 나갈 거예요. 제사상 앞두고 노숙자를 데려와. 수연 씨, 여긴 무슨 보호시설 아니잖아. 종가라는 데가. 됐어요. 태숙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고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조용히 수연의 옆을 지나 앞으로 나섰어요. 사람들은 잠시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체구에 남의 옷을 걸친 듯 큰 코트를 입은 진우는 응접실 벽 한쪽 사진 액자가 줄지어 걸린 곳에서 멈춰섰지요. 그 가운데에는 20대 중반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중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회장의 외아들이자 박수연의 약혼자였던 재혁의 영정이었어요. 진우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마치 무언가를 곱씹듯 숨도 고르지 않은 채 서 있었지요. 그러고는 왼손을 들어 사진 액자 위 유리를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먼지를 닦는 것도 아니었고 손끝으로 윤곽을 더듬듯 천천히 사진 위를 쓸었어요. 그 장면에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멈췄고 누군가는 주먹을 꼭 움켜쥐었지요. 이 아이, 당신 아들이랑 너무 닮았어요. 그 말에 태숙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그 얼굴이 그리 흔해. 닮았다고 데려오면 다 아들이야? 하지만 누구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여전히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의 등 뒤로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 순간 저택 깊숙한 복도에서 딱딱딱 하는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검은색 실내 차림으로 등장한 사람은 이 집안의 중심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훑듯 둘러봤고 사진 앞에 선 아이와 그 아이를 지켜보는 수연을 천천히 바라보았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돌려 다가오는 시선을 느끼며 말없이 회장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조심스레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그냥 들어보시기만 해주세요. 진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억의 조각이 떠 있었습니다. 권태성은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수연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묵직한 숨을 들이마신 뒤 짧고 낮게 말을 쏘아붙이셨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한마디에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죠. 수연은 입술을 꼭 깨물고도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전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태성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셨죠. 닮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집까지 데려온 거야? 그의 눈빛엔 분노가 번졌고 그 아래엔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는 듯했어요. 눈이 비슷하면 다 아들이야? 그 말에 수연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이 자꾸 좁아졌죠. 전 그냥 그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단 생각, 그 마음 하나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애가 너무 말이 목에 걸린 듯 멎었지만 울음이 아니라 확신이 가슴을 밀어올렸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눈빛도, 손끝도, 말하는 방식도. 그 순간 복도를 먼저 걷던 진우가 멈춰섰습니다. 그의 앞엔 문이 하나 있었고요. 태성은 말끝을 삼키며 그 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던 제역의 방이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고 문이 손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 문 안에서도 피아노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긴 음악. 좀 슬프고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높아졌다가 끝엔 조용히 사라졌어요. 수연은 그대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그 묘사는 제역이 방 안에서 즐겨 연주하던 쇼팽 녹턴의 구조와 꼭 닮아 있었죠. 그거 병원에서도 쳤어요.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곡이었어요. 태성의 얼굴이 굳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만해.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 아이가 그 방 앞에 그냥 선 게 아니에요. 이 방을 기억하고 있어요. 눈도, 표정도, 웃는 방식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숨을 몰아쉬며 수연은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애, 그냥 닮은 게 아니에요. 같은 음악을 기억하고 같은 손동작을 해요. 정말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태성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수연의 손을 거칠게 떨쳐내셨습니다. 이 집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 애는 그냥 거질 뿐이야. 그 말에 수연은 숨이 턱 막힌 듯 멈칫했어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역의 방 앞 복도에 선 채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가느다랗게 벽에 드리워졌지요. 그 어떤 대답도 항변도 없이 그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었어요. 마치 그 방이 자신의 자리였다는 걸 인정받을 때까지 한참을 더 서 있을 듯했죠. 창밖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하얀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요. 방 안엔 습기 섞인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욕실 문을 밀었습니다. 괜찮니? 다 씻었어? 안에서 진우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촉촉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내려앉아 있었고요. 큰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조심스럽게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한 눈빛이 스쳤죠. 수연은 젖은 수건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진우의 머리를 말려주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얇은 두피가 손끝에 닿았고요. 몇 가닥 흉터처럼 느껴지는 굴곡이 스쳤지만 수연은 말없이 손놀림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수건이 목에서 흘러내릴 때 수연의 시선이 진우의 옆구리로 향했어요. 갈비뼈 아래쪽 옆구리 쪽에 길게 뻗은 수술 자국이 하나 보였죠. 마치 나를 세워 꿰맨 듯한 봉합 흔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뭐니? 이 자국. 진우는 살짝 움찔하더니 수건을 끌어내려 자국을 가렸어요.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였죠. 몰라요. 그냥 있었어요. 보육원에 있을 땐 말 안 해줬어요. 병원에는 가본 적 별로 없어요. 아플 땐 참고 있었어요. 그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조용히 시선을 내렸어요. 마른 어깨와 깡마른 팔뚝, 멍이 가시지 않은 무릎까지 눈에 들어왔죠. 그 몸이 너무 가볍고 작아서 눈물이 목을대에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연은 따뜻한 니트 잠옷을 꺼내 진우에게 입히고 직접 단추를 채워주었죠. 손끝이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진우는 미세하게 긴장했지만 뿌리치진 않았어요. 옷을 다 입힌 뒤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니? 진우는 물컵을 들고 입술만 죽이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냥 보육원에서요.
아무나 쓰던 이름 같았어요. 그럼 네 진짜 이름은? 글쎄요. 처음엔 창우였고, 어느 집에선 민재였고, 다른 데선 철호라고도 불렸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다들 부르다 마니까요. 너, 이름은 뭐였지? 하고,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말에 수연은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름조차 잠깐 붙였다. 때는 호칭처럼 주어진 삶이었겠죠. 존재가 지워진 채 살아왔다는 듯한 그 말투가 더 아팠습니다. 그럼 기억은 어때? 어릴 적 일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끊겨요. 어디 살았는지도, 어떤 사람이 날 때렸는지도, 누가 밥을 줬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가끔 냄새나 소리, 손 움직임 같은 게 갑자기 기억나요. 피아노 같은 거요. 수연은 조용히 그 곁에 앉았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말없이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조금 움츠렸지만 이내 수연의 품에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넌 지금 여기 있고 난 널 보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감은 그의 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죠. 저택 복도 끝에 잊힌 듯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비단 커튼을 비집고 들어온 오후 햇살이 피아노 덮개의 한쪽을 부드럽게 감싸더군요. 진우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조용히 발소리조차 감추며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피아노는 오랫동안 천 아래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천을 조심스레 걷어내고 건반이 먼지를 살짝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죠. 한음 가장 낮은 소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부서질 듯 작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망설임보다 잊힌 기억을 더듬는 감각이 깃들어 있었죠. 이 곡 손이 먼저 기억해요. 그의 양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이별의 곡이 조용하고 서늘한 그리움처럼 흘러나왔어요. 악보도 페달도 없었지만 손놀림만으로 음색을 가다듬었죠. 작은 손가락이 슬픔을 어루만지듯 떨렸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나이답지 않게 깊었습니다. 정말 믿기겠어요? 저 멀리 복도를 지나던 권 회장은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귀에 익지만 너무 오래 묻어둔 소리였죠. 그 음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잠긴 기억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재 앞에서 문도 열지 못한 채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죠. 읽기 어려운 눈빛이었고 무릎 위 손가락은 서서히 말려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머물렀어요. 수연은 방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다가 문틈 너머로 번져오는 피아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결인 줄 알았죠. 그러다 불현듯 깨달았어요. 재혁이 연주하던 그 곡이라는 걸. 그녀는 황급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죠. 피아노 앞에 조용히 앉은 진우의 뒷모습을요. 작고 말라옷이 헐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손끝만은 웬만한 어른보다 당당하고 익숙했어요. 음표 하나하나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슬픔과 따뜻함이 맞부딪히며 번져나갔죠. 수연은 피아노 가까이에 다가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눈가에 금세 뜨거운 것이 고여들었어요. 곡은 조용히 끝을 맺었습니다. 진우는 손을 멈추고 양손을 건반 위에 얹은 채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진우야, 어디서 배운 거니, 이 곡? 진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한쪽 손으로 건반 덮개를 천천히 내리며 말했어요. 몰라요. 어디서 들었는지도 언제 배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손이 기억해요. 머리는 몰라도. 수연은 무언가에 정통으로 맞은 듯 숨을 멈췄습니다. 그 대답이 어떤 검사보다도 어떤 소리보다도 더 또렷하게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죠.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복도 끝저편에서 회장은 서서히 돌아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어요.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는 손짓에는 평소보다 길고 깊은 망설임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망설임이 오래오래 남았죠. 방 안엔 말 수가 없었습니다. 긴 하루의 끝자락이었죠. 피아노 소리도 사람들의 눈길도 차분히 가라앉았어요. 모두 조용히 내려앉았다고 해야 할까요? 진우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끌어안고
무릎에 턱을 얹은 채였어요. 그는 마당 쪽 어둠에 묻힌 나무 그림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뒤쪽 침대 위에서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금 전 씻긴 뒤 옷을 갈아입히다가 그의 옆구리에서 보았던 자국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늘고 깊게 남은 절개 자국이었습니다. 수술 뒤 바느질 흔적이 또렷했고 상처는 벌써 수년은 지난 듯 말라 있었죠. 수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자국을 찍어두었던 사진을 다시 여러 화면을 크게 당겨보았어요. 살갗 위 봉합 자국, 직선으로 그어진 흰 실금처럼 마른 상처였죠. 그녀는 곧장 침대 머리맡에 작은 컴퓨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어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2012년 소아 장기 이식 취소 사례,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 이식 아동 생존 기록. 오래도록 눈으로 쓸고 또 쓸었습니다. 길지 않은 뉴스 기사 하나가 걸렸죠. 10년 전 기증자 가족이 발을 빼 수술이 코앞에서 취소된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록엔 보육원에서 자란 나마라는 짧은 설명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름도 보호자 정보도 없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후 병원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참으며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수술 전날 아동보호기관 측과 연락 두절, 이후 환자 소재 불명.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챙겨온 아들의 기록보다 그 문장 하나가 더 세게 심장을 쳤어요. 그럼 진우, 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역의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보관해 두었던 유전자 검사 키트가 얇은 비닐 속에 고요히 놓여 있었죠. 면봉과 보관관,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길게 들이셨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부정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맹목으로 믿고 싶은 것도 아니었죠.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집 나쁜 기억이 나요.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는 창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답답해져요. 여기가 어딘진 몰라도 이 집은 뭔가 나쁜 기억 같아요. 한 박자 늦게 그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수연은 그 아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다시 아주 천천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발이 창유리에 닿으며 진우의 뺨에 희미한 빛을 흩뿌렸습니다. 그 빛이 너무 낯익어서 수연은 순간 숨을 멈췄죠. 그 웃음, 그 말투까지 분명 제역이 눈 올 때 하던 말이었습니다. 고모의 방은 아직 난방이 덜 들어온 듯 서늘했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사선으로 들이쳤어요. 묵은 안지 냄새가 족자와 함께 방안 공기를 눌렀습니다. 수연은 낮은 상 앞에 가만히 앉아 앞치마 끝을 손에 꼭 쥐고 있었지요. 고모는 찻잔을 한 모금 비우고 거울 앞에서 천천히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붉은 기운이 인매에 번지더니 마음도 정돈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려고 부른 거 아냐. 그냥 우리 일가니까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수연은 숨을 들이마신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더 얇아진 듯 했습니다. 그 애, 진우인가? 뭐라더라? 걔 데리고 계속 이 집 돌아다니는 거 좋게 안 봐. 그 아이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하면 다야. 노숙자래잖아. 재혁이 사진 앞에 앉혀놓고 도련님 자리 냅두고 그런 애 앉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말끝엔 가시가 살짝 박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긋했습니다. 차갑게 정돈된 잔소리였고 그 안에는 구별과 밀어내기가 깊게 숨어 있었어요. 수연아, 그 아이 제사에 데리고 오지 마. 이번 제사는 네가 직접 절도해야 하고 재혁이 사진 앞에 앉는 것도 네 몫이야. 그 애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작은 떨림이 앞치마 끝에서 전해졌지요. 그 아이 그냥 여기 있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밥 한 끼, 따뜻한 방 하나. 그게 다였어요. 네가 착한 건 알아. 하지만 세상 그렇게 안 굴러가. 그 애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네가 지금 착각하는 거야. 닮았다고 해서 아들이냐고. 그런 망상하다 너까지 망쳐. 그 말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붉게 젖어 있었지요. 그 순간 방박복도 끝 문틈에 작은 눈빛이 잠깐 스쳤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대화는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의 눈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익숙한 포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의 응접실에선 제사 음식과 절차,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어요. 종이에 적힌 명단이 오르내리고 사람들 입김이 미지근하게 맴돌았습니다. 권 회장은 그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넘길 뿐이었지요. 기회라 여겼는지 태숙은 곧장 말을 보탰습니다. 회장님, 수연이 말입니다. 그 아이 아직도 집에 두고 있어요. 노숙자 아이를 제사상 앞에 세운다니. 절대 그건 아니지요. 체면이 있잖아요. 제역이 혼도 놀랄 겁니다. 그 아이가 이 집에서 절 받는 꼴 보면요. 권 회장은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종이 위에 머물렀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에 말을 들은 듯 곧장 권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오늘 아침에 그 아이 눈을 봤어요. 거기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더군요. 이 집이 자기를 받아줄지 말지. 받아주길 바라는 아이가 다 가족이야? 받아달라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 아이는. 수연은 권 회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한 걸음에 마음이 실려 있었지요. 그 아이가 누군지 저도 아직 확신 못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가 누군가의 손에 안겨봤다면 그게 이 집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 회장은 드디어 시선을 들었고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고개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 없이 자리를 떠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응접실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수연은 혼자 빈자리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눈가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조용히 고여 있었지요. 서울역 뒤편 골목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겨울 볕이 벽돌 틈에 부서져 들어와도 그늘진 뒷길에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수연은 두툼한 코트를 여미고 진우의 사진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전날 지나쳤던 상가 뒤편 폐허처럼 무너진 담벼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파란 리어카 옆에서 페이지를 정리하던 노인 몇이 있었고 수연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을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남자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또 다른 이는 힐끗 보더니 담배만 꺼내 물었죠.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더군요. 이 골목에서 누구를 찾는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힘을 잃은 말이었거든요. 한참을 돌아다니던 수연은 녹슨 철제 담장 옆에서 멈춰섰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정리하던 노파가 있었고 검붉은 손등이 겨울 햇빛에 마르고 말라 비쳐 보였어요. 수연은 마지막 용기를 내듯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아이 기억나세요? 노파는 스치듯 사진을 봤습니다. 처음엔 무심했지요. 그러다 몇 초 더 바라보더니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철사가 다그락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어요. 노파는 한 발짝 다가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작은 한숨 같은 말이 흘렀습니다. 이 애가 아직 살아 있었구먼. 수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 아세요? 노파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사진을 다시 건넸습니다. 아니야. 요새 애들 다 거기서 거기지. 사진도 흐릿하네. 그가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수연은 재빨리 붙들듯 물었죠. 그 집 피라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 어디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노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리어카 손잡이를 쥐고 낮게 말했어요. 따라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야. 수연은 그녀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뒤편, 고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는 곳이었죠. 낡은 담요와 검은 깡통, 찢어진 종이박스 더미가 뒤엉켜 있었어요. 여기서 그 애가 잤어. 비 오면 저쪽 천막 밑으로 들어가고 춥다 싶으면 이불처럼 신문지로 둘렀지.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진우가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냄새 속에서 그렇게 버텼단 말인가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윤금네야. 오래전엔 그 집 마당에서 살았어. 말단 식모였지. 밥솥 설거지나 하고 마당 청소나 하며 살았어. 노파는 주름진 손을 들어 벽 쪽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2023년 5월에서 멈춘 낡은 달력이었죠. 그 위에 진우의 이름이 연필로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도련님, 너도 알지? 그 병원 데려간다고 했을 때 마님이 집에 없었어. 다들 이상하다고 했지. 병원에 간 건 분명 제역인데 다시 돌아온 건 아무도 못 봤거든. 그 아이가 진우가 거기 있었던 아이였어요? 애 하나가 있었어. 아무도 이름도 몰랐어. 그 집 사람들이 몰래 데리고 있던 것 같았어. 그 애가 어느 날 밤중에 마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갔지. 장기 맞출 피가 필요하다면서. 수술 대상이 그 아이였군요. 그 뒤로는 안 보였지. 다 끝났다고들 했어. 그 집 도련님. 죽었다고. 아이는 없다고. 수연은 사진을 조용히 금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이 아이, 그때 그 아이 맞는 거죠? 금내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이 한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기억을 짚어올리듯 낮고 거친 목소리가 번졌습니다. 팔려간 거였을지도 몰라. 그 애는 버려진 게 아니라. 바람이 찢어진 비닐을 흔들었습니다. 쉰 비닐이 스치는 소리에 눈빛을 잃은 과거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집 말이야. 좋은 집 아니었어. 밖에서 보기엔 으리으리했지. 근데 안에선 사람을 물건처럼 여겼어. 수연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도련님, 그러니까 재혁이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어. 음대였지. 춤추는 여학생 하나랑 엮였는데 가문에서 펄펄 뛰었지 뭐. 윤금래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봉투에서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찍은 듯한 흑백 신생아 사진이었어요. 구겨진 가장자리는 모서리가 찢겨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병원 도장이 남아 있었죠. 그 여학생 가난했어. 부모도 없다고 들었어. 그 집은 그런 게 제일 싫었지. 핏줄 안 따지고 돈 없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수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눈을 감은 채 포대기에 쌓여 있었어요. 작은 손가락 끝이 마치 진우처럼 길고 섬세해 보였지요. 그 아이가 진우인가요? 윤금래는 한참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흐느끼듯 입을 떼었어요. 재혁 도련님이 그 여학생한테 같이 살자고 했대. 그래서 둘이 조용히 원룸 얻어서 살았지. 근데 배가 불러오니까 그 집에서 알아챘어. 한밤중에 마님이 차 몰고 그 집 갔대. 그 애 안고 병원으로 간 날 내가 봤어. 주차장에서. 여자애는 울고 마님은 애 얼굴 안 보려고 고개 돌리고. 수연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앞이 아른하게 흔들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병원에서 없애려고 했지. 그게 그 집 방식이었어. 문제 되는 사람은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 그 여학생도 유학 보내는 척하고 내쳤지. 윤금래는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팔찌 태그였어요. 바렌 리본 조각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MS병원. 병원명은 흐릿했지만 분명 읽을 수 있었어요. 수연은 그것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날 청소하시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이걸 내 손에 몰래 쥐어줬어. 이건 증거가 될지 모른다고. 그 사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야. 수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가슴 깊은 곳을 아프게 찔렀어요. 손끝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지요. 그럼 진우는 그날 버려졌던 아이일 수도 있겠네요. 윤금래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그 집 피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어. 그 집에선 아들이 아니라 흠이었으니까. 밖에서 기차 소리가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윤금래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어요. 수연은 말없이 사진과 태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윤금내의 손등 위에 얹혔지요. 이 아이, 제가 끝까지 확인할게요. 윤금내는 미소를 짓지 않은 채 아주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산모는 막 분만실에서 나왔습니다. 한 손엔 수액줄이 꽂힌 채였고 그녀는 힘없이 혼자 누워 있었죠. 여튼 분홍빛 환자복은 땀과 피에 축축이 젖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두 눈은 아이를 찾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엔 아이도 간호사도 없었죠. 애는요? 아기는 제 아기. 병원에서 처리하신다고 하셨죠? 산모부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그런 말?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안아봐야 해요. 들려주세요, 제발. 침대 위에서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은 말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눈을 피하며 커튼을 조용히 닫았어요. 멀리 복도 끝에서 검은 코트를 걸친 중년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죠. 권 회장의 친누이, 늘 집안의 뇌물을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잠시 뒤 그녀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작은 검정 클러치를 열어 도장이 찍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병원과 협의하신 대로 아이는 보호기관으로 인계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역 도련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동의하신 건가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었지만 눈은 서류의 활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숨이 고르지 못했고 방 안 공기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무거웠어요.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전 그냥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 사람 아이 이름도 정해놨어요. 하윤이라고 피아노처럼 맑은 이름으로. 중년 여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침묵은 매정했고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죠. 그 아이는 가질 수 없어. 가문의 이름에 흠이 되니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여기 있는 돈으로 새 삶을 살아. 재역은 이미 약혼했어. 식장도 예약했고 혼주도 다 정해졌어. 사람을 흠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 하나 갖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중년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안엔 위로금이란 이름으로 적힌 3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죠. 서류엔 양육의사 없음, 아동은 병원 보호 절차로 위탁이라는 딱딱하고 잔인한 문장이 박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고 이름이 일그러졌죠. 퇴원 날이 되었고 여자는 병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작은 가방 안엔 병원에서 건넨 출산 기록지와 아기의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하윤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안아보지도 못했네. 그녀는 병원 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아이가 창밖에서 얼굴을 내밀 것처럼 한참이나 기다렸죠. 그때였어요. 골목 반대편.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던 윤금내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무렵 병원 신생아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아기 하나가 조용히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죠. 작은 호흡과 가느다란 손끝만이 생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울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이름표도 없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를 복도로 데려오자 중년 여인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눈 감았지? 좋아.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없던 일이다. 그리고 아기는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세상에서 기록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 줄 메모조차 남기지 않은 채였어요. 윤금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4해가 지난 지금도 병원 벤치에서 울던 그 여자와 담요에 쌓인 아이가 어딘가로 끌려가던 순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애는 그 집 피야. 근데 그 집에선 그걸 죄처럼 숨겼지.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은 저택복도 끝이었어요. 닫혀있던 제역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밀자 묵은 먼지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죠. 몇 해를 손도 대지 못한 방 안엔 시간이 멈춘 듯 고여 있었어요. 창밖 붉은 노을빛이 묵직한 피아노 덮개 위로 번졌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의자가 어슴풀에 드러났고요. 펼친 채 멈춘 악보책과 그 위에 얹힌 연필 하나가 가만히 누워 있었죠. 수연은 조용히 진우의 손을 이끌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말을 아끼고
방 안을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손목시계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피아노 앞에 선 순간 수연은 본능처럼 숨을 멈췄죠. 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는 아직 닫혀 있었고 그는 손끝을 살짝 공중에 올려두었어요. 마치 이친기를 더듬는 듯 허공을 스치는 손의 궤적이 고요히 그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덮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건반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악보는 없었고 그저 기억 같은 것이 먼저 흘렀죠. 낮은 음이 조심스레 깔렸습니다. 도, 미, 솔 하고 또렷이 이어졌어요. 왼손이 느리게 받쳐주고 오른손이 그 위에 조용한 가락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흔들리는 듯 시작되었지만 곧 흐름을 찾아갔어요. 박이 또렷해지고 잔잔한 가락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피아노 쪽으로 더 다가갔어요. 진우의 손끝, 손목의 힘, 페달을 밟는 발의 박, 어딘가에서 분명 본 적이 있었죠. 수연은 갑자기 가방을 열어 오래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영상 모음을 열었어요. 짧은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죠. 병원방이 비쳤습니다. 재혁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곁엔 젊은 무용과 여학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새로 만든 곡을 마무리하던 때였죠. 이건 하윤이한테 들려줄 노래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요. 화면 속 가락이 지금 진우의 손끝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건반을 보지 않았고 손만 기억을 따라 부드럽게 달렸죠. 이 곡은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손이 먼저 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수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번져왔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따라 또렷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급히 닦아보려 했지만 터진 감정은 쉽게 멎지 않았죠. 이 곡을 너 말고는 아무도 모를 텐데. 진우는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고요했고 창밖 저녁빛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연은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상하게 익숙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이 세상이 널 모른 척 했을 뿐이야. 진우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은 그를 끌어안았어요. 오래전 병원에서 잊힌 아이를 이제야 품에 안는 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마지막 건반 위에 남은 울림 하나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긴 숨 같은 침묵만 남았죠. 윤금녀의 방은 오래된 된장 냄새와 약간의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햇빛이 바짝 내리쬐고 있었고 낡은 장판 위로 삐걱대는 수연의 구두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방 안구석 빨래 바구니 옆에 반쯤 닫힌 나무 상자가 보였죠. 수연은 진우를 조용히 앉혀두고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작은 선풍기 소리에 맞춰 손가락을 리듬처럼 까딱이고 있었어요. 그 손짓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보여줄 게 있어. 금내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무릎을 꿇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속에는 오래된 수건으로 덮인 작은 물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사진과 종이, 천조각, 그리고 금속 팔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내는 손에 든 종이 몇 장과 사진을 꺼내 수연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이가 담요에 쌓인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담요는 노란 꽃무늬였고 베개 커버에는 희미한 병원 로고가 박혀 있었죠. 진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꿈에서 본 적 있어요. 뭐라고? 진우는 사진 속 담요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문혜, 저 이 냄새 기억나요? 꿈에선 이 담요 속에서 누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는데 무서웠어요. 자꾸 울음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다들 돌아서 있었어요. 금내는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미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기억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어렸는데도 기억을 안고 있었구나. 진우는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저 맞아요? 수연은 말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에 든 병원 팔찌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팔찌에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아 200X년
5월 17일 한 오후 그 출생일이었죠. 그날이었어요. 이름조차 없는 아기였네요. 그날 그 아이 그 병원에 있었어. 가문에서 보낸 여자애가 수술방 앞에서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아인 그냥 없던 일이 됐지. 너무 조용하게, 너무 쉽게 사람 하나가 사라졌어. 수연은 숨을 고르듯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우는 잊힌 게 아니었네요. 버려진 것도 아니고 그저 빼앗긴 거였네요. 금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 엄마 며칠을 병원 앞에 서 있었어. 도련님이 와주기만 바라고. 근데 아무도 안 왔지. 그 집안은 그냥 모른 척만 했어. 진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진 속 아기와 눈을 맞추듯 조용히 입을 댔어요. 왜 아무도 절 데리러 안 왔을까요? 수연의 참았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진우의 어깨를 안았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널 데리러 왔어. 절대 다시는 안 놓칠 거야. 방 안은 고요했어요. 단칸방에 오래된 시계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잠시 숨소리마저 엷어졌죠. 이제 그 집에 가. 그 이름 네가 돌려줘야지. 정당하게. 진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린 얼굴에 단단한 빛이 번졌어요. 늦은 밤 저택은 제사를 마친 뒤에 고요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던 즈음 수연은 조용히 2층 서재문 앞에 섰어요. 손엔 윤금내가 건넨 사진과 병원 기록 그리고 진우의 현재 모습까지 담은 얇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그런데도 문은 잠겨있지 않더군요. 실례하겠습니다. 서재문이 열리자 짙은 담배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권태성 회장은 등받이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조용히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어요. 등불만 켜진 방,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다가가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지요.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태성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종이들이 들어있었지요. 그중 하나, 담요에 감긴 아기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금 모습, 진우의 사진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구냐? 진우입니다. 지금 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요. 제익이 그 무용과 여자애를 정말 좋아했어. 난 장난인 줄 알았지. 근데 진심이었더군.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난 말렸어. 그 집안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땐요? 그는 눈을 감고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땐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하라고 했어. 가문 이름에. 그 애는 걸맞지 않다고. 산부인과 쪽에서 정리됐다고만 들었지. 수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봉투 속 병원 팔찌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정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혼자 아무도 찾지 않는 병원에서 버려진 담요에 쌓인 채. 태성은 팔찌를 집어들지도 못하고 그저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 재혁 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버려진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 자랐고요. 이 집만 아니었으면 그 아이는 지금까지 아버님 곁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제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낡은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지요. 나는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어. 다들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고 싶었던 거지. 그 아이는 지금도 숨을 참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피아노 하나로만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해요. 그 손끝, 그 눈빛, 재혁 씨와 똑같아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나? 수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우요. 어디에서도 진짜 이름을 받지 못했던 아이. 이제라도 이 집이 이름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성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이젠 외면하지 않겠다. 그 말은 확언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연은 아주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를 들은 듯했죠. 오랜 시간 닫혀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문이었어요.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긴장한 채 책상 앞에 앉은 수연은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열었어요. 내부에 들어있던 건 얇은 서류 한 장이었죠. 하단엔 병원 로고와 함께 유전자 일치 분석 보고서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한참을 들여다보던 수연은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어요. 검사 결과표에 굵은 글씨가 시선을 압도했죠. 유전 일치율 48.1%. 부자 관계일 확률 매우 높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확정이라 할 순 없지만 이미 마음은 확신을 넘어 확언에 다다랐어요. 진우는 재혁의 아들이었죠. 그 아이는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목소리도 없이, 그 어떤 주장도 없이 그저 피와 기억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수연은 조심스레 서류를 접어 작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도 잠그지 않은 채 조용히 덮으려는 순간에 멈칫했죠. 문이 아주 작게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뭐예요, 그거? 놀란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가 방문 앞에 서 있었죠. 가느다란 실내복 차림, 맨발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무척 또렷했습니다. 진우야, 이 시간에.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뭘 숨기려 하셨고, 말할 때마다 눈을 피하셨고. 그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익숙한 듯 곧장 서랍을 열었죠. 거기에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꺼낸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몇 줄 읽자마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던 진우는 아주 작게 중얼했죠. 그 사진 속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수연은 입술을 앙다물다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너무 늦게 알게 돼서 미안해. 진우는 얼굴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만 천천히 깜빡였어요. 아무런 말도 감정도 없는 듯 보였죠. 그러다 아주 천천히 종이를 두 손으로 접었습니다. 그럼 난 그 사람 아들이었는데. 수연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팔을 뻗어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에 멈칫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날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왜 난 혼자였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그 아이의 어깨를 꼭 껴안았어요.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죠. 내가 그렇게까지 버려질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야, 진우야. 그게 아니야. 넌 누구보다 소중했어. 누구보다. 진우는 그녀 품에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그 품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누군가 안아준 적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냄새도 따뜻함도. 그건 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가장 처음 느꼈던 사랑이니까 잊지 않았던 거야, 진우야. 진우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며 수연의 품에 아주 천천히 몸을 기대었어요. 그 순간 문 바깥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돌아서는 그림자가 있었죠. 서서히 사라지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밤 진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오래된 대학병원 기록보관실의 지하 창고였습니다. 낡은 금속 서랍장에는 누렇게 바랜 라벨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어요. 수연은 하얀 장갑을 끼고 금내와 함께 조심스레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기록관리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장기 이식 후보자 변경 기록이고요. 출력물로 보시려면 3번 컴퓨터 쓰시면 됩니다. 수연은 조심스레 컴퓨터를 켰습니다. 간호사 정숙자가 알려준 키워드를 또박또박 입력했어요. 무연고아동, 소아 심장이식 대기자, 2011년 12월이라고요? 잠시 후 화면에 낯선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파일 이름은 심장이식 예정자 변경 사유서였고 비공개 기록이라 표기돼 있었어요. 수연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화면 앞에서 숨을 삼킨 채 멈춰섰지요. 붉은 표시로 밝힌 한 줄이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기증자 유족 측의 거부로 수혜 대상 변경, 최종 기증 불가.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8일, 그날이었죠. 재혁이 뇌사 판정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이 날짜, 재혁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단 날이야. 금년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더 말이 필요 없게 하더군요. 그때 그 애가 병원에 있었어. 진우 말이야. 그 애 수술만 받았으면 살 수 있었어. 수연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말로 된 설명보다 기록이 더 잔혹하게 다가왔지요. 장기를 기증하지 않았단 말씀이세요? 그치, 뭐 어르신이 반대했지. 아들이 뭐 아깝다고. 남 주는 건 싫다 했거든. 수연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기억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했어요. 말도 안 돼. 재혁이는 뇌사 상태였어요. 자기가 가진 걸 누구에겐가 나눠주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회장이 반대했어. 그 애는 우리 피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병원도 조용해졌지. 수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기억 속에서 재혁은 마지막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라도 내가 가진 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네요. 진우는 바로 그 누군가였는데요. 우린 그 아이를 2번 죽였네요. 눈물이 참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순간이었고 두 번째는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눈앞에서 밀어냈을 때였죠. 금년은 가방에서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삶의 고단함이 배어있는 손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잖아. 이제라도 기회가 있잖니. 그 아이 이번엔 잃으면 안 돼. 수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 다짐이 하나 새겨졌지요. 절대 이번엔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지킬 거예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밖으로 나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색빛 병원벽에 겨울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 생명이 지워졌던 자리에서 다시 그 생명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죠. 그 빛이 이번엔 끝까지 길을 비춰주겠네요. 문을 닫고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밤이 깊어 창밖은 유리처럼 새까맸어요. 따뜻한 불빛 아래 허공의 먼지까지 눈에 잡힐 만큼 고요했죠. 그는 탁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에 재혁이 남긴 물건을 담아둔 나무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죠. 그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뚜껑을 올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천천히 꺼내보았어요. 사진, 나간 대회에서 받은 메달, 상 받았다는 종이, 손때 묻은 쪽지 묶음, 그 쪽지를 펼쳤습니다. 낡은 연필 자국이 아직 또렷했어요. 그림 한 장이 보였죠. 둥글게 그려진 아이 얼굴이었어요. 그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이 있었죠. 결혼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우리 셋이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 내 음악 들어요. 뱃속에서도 손가락을 움직여요. 그는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춤추는 이의 옆 얼굴, 건반 위에 올린 두 손을 그린 그림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재혁이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하루 기록이 나왔죠. 아버지는 절대 허락 안 하시겠지. 그래도 난 이 아이가 생긴 게 기뻐요. 세상에 나와서 내 음악을 이어주면 좋겠다. 그는 공책을 덮고 의자에 천천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가슴 깊은 데서 묵직한 한숨이 올라왔어요. 그때 내가 인정했더라면은 지금 달라졌을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젖어 있었어요. 무너지는 자존심을 꾹 누르며 그는 일어섰습니다. 공책을 품에 안고 그는 복도로 나섰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니 거기 조용히 닫힌 문 하나가 서 있었죠. 진우의 방이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다가 그대로 멈추었어요. 문 너머에서 아주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참 서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더 꼭 끌어안았어요. 넌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재혁아.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구분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문 너머 진우는 잠든 채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조용히 눈가가 젖어 있었죠.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을 느낀 듯이요. 안동 종갓집 설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 큰 솥에서는 곰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기와 지붕 아래 조상 사진이 걸린 제실엔 종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태성은 푸른색 한복 저고리를 걸치고 한 채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준 만큼 표정도 굳어 있었고요.
새벽부터 도진 허리 통증처럼 묵직한 불편함이 얼굴에 겹쳐 보였어요. 문이 열리자 태숙이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녀 뒤로 종친의 인사, 둘이 쟁걸음으로 따랐죠. 상투적인 인사는 생략됐고 모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라버니, 이번 제사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괜한 잡음 들어오면 그동안 지켜온 이 종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태성은 대답 대신 찻잔을 입에 댔습니다. 태숙은 팔짱을 끼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수연이 데려온 애 말이에요.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애를 제사에 데리고 오겠다는 거 말이 됩니까? 회장님, 조용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요즘 지방신문에서도 이상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재벌가 제사에 노숙 소년 출입이라는 식으로요. 자칫 잘못하면 회장님도 입길에 오르십니다. 태성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시선은 비켜가지 않았고 말은 아꼈지요. 그 아이는 피는 맞다. 태숙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숨소리마저 거칠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족보엔 없어요. 우리 집은 그런 식으로 피 흘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족보란 건 증명입니다. 사람 하나로 600년 전통이 뒤흔들리면 그건 족보가 아닙니다, 회장님. 태성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핏대가 서도록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더 듣고 싶지 않네. 그 말만 남기고 태성은 방을 나섰습니다. 태숙과 종친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멍해진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서울 저택,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진우의 정장을 꺼내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어요. 흰 셔츠 위로 남색 니트 조끼, 그리고 짙은 회색 코트까지 정갈하게 준비했지요. 다려진 옷을 소년 앞에 내밀며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내일은 네가 가야 해. 너도 그 상 차릴 자격 있는 사람이야. 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서 옷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요. 수연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왜? 진우는 창밖을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속 울림은 또렷했어요. 가봤자 또 문 밖에 설 거잖아요. 거긴 들어가는 사람 따로 있고 쳐다보는 사람 따로 있어요. 수연은 한 손으로 입을 살짝 틀어막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나이가 얼마나 많은 문 밖에 서 있었는지 이제야 뼈에 사무치듯 알겠더군요. 그 자리에 서 있던 기억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마음 한가운데로 밀려왔어요. 수연은 다림질하던 셔츠를 내려놓고 조용히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미안해. 미안하다, 진우야. 그 문을 내가 함께 열어줄게. 너 혼자 서 있게 하지 않을게. 진우는 그런 수연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곧 시선을 돌리더니 천천히 손끝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표정엔 여전히 말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동자엔 아주 희미하게 따뜻한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온기를 남겼지요. 설날 아침 서울의 저택에는 안개가 깔린 듯 고요했어요. 알람 소리에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얇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죠. 어제 다려둔 진우의 정장은 여전히 옷걸이에 얌전히 걸려 있었어요. 수연은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을 지나 진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죠. 침대 위 담요는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베개는 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듯 말끔했어요.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고요히 놓여 있었죠. 수연은 그 종이를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돌아오면 안 되죠. 감사했어요. 잠깐이라도 따뜻했어요. 수연의 손이 픽 떨렸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릴까봐 더 세게 주며 거친 숨을 삼켰어요. 안 돼. 진우야. 그때 문 쪽을 지나던 가사 도우미가 수연의 얼굴을 보고 놀라 멈춰섰습니다. 어머, 회장님. 진우군이 안 보여요. 새벽에 혼자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수연은 핸드폰을 움켜쥔 채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 끝 회장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죠. 곧 고개를 돌려 비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역, 병원, 윤금리 할머니 댁 전부 연락 돌려요. CCTV 확인도 부탁해요. 진우 찾을 때까지 움직여요. 지금 당장. 서울역 앞에 차를 대자 익숙한 골목과 그늘진 버스킹 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처음 앉았던 낡은 피아노는 자리를 잃은 듯 쓸쓸히 비어 있었죠. 수연은 사람들 틈을 헤치며 다가가 노숙자들에게 사진을 내보였습니다. 이 아이 혹시 봤어요? 어제 저녁, 새벽, 어떤 시간도 좋아요. 걔 며칠 전부터 통 안 보였는데요. 원래 잘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래요, 그 애. 수연은 가방에서 편지를 다시 꺼내어 구기지 않게 펼쳤습니다. 숨을 고르는 사이 글귀가 가슴을 찌르듯 되살아났어요. 돌아오면 안 되죠. 말끝이 허공에 밝히듯 울렸습니다. 수연은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연은 접수대에서 병원장 이름을 대며 오래된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매정했죠. 기록 보관 기한이 10년이라 죄송합니다. 이미 폐기되었을 겁니다. 그 아이 여기서 태어난 것 같아요. 14년 전쯤 산모는 무용과 대학생이었고 남자는 권재혁입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수연은 복도 끝에 남아있는 오래된 응급실 간판을 바라보았어요. 재혁이 뇌사 판정을 받았던 날과 진우가 구조되지 못했던 기억이 겹쳐왔습니다. 그때 차가운 공기와 소리, 손끝의 떨림까지 되살아나는 듯했죠. 한편 윤금내는 어두운 폐가의 작은 방에서 묵은 먼지를 털어내며 낡은 나무개짝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봉투와 병원 봉투, 아이 사진, 그리고 진우의 발목에 채웠던 아기 팔찌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지. 이 집이 숨긴 걸 다 꺼내야지. 그녀는 낡은 회색 외투를 꺼내 걸치고 봉투를 품에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목도리를 한 손에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나섰어요.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폐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윤금내는 주저하지 않고 타올랐죠. 안동 갑시다. 그 집으로 가야지. 이번엔 끝을 봐야지. 택시는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더 깊이 품고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론 설날 아침에 흐린 하늘이 스쳐 지나갔고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 같은 환청이 잠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병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수연은 수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을 파고들었죠.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안동권 씨 종택. 진우를 못 찾으면 제가 지금 데리고 갑니다. 어떤 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 돌아와야 해요. 그 집 문 앞에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눈밭 위로 수연의 구두 발자국이 조심스레 찍혀갔습니다. 멀리서 안동행 기차의 경적이 낮게 울렸어요. 제사당 안에는 향내가 자욱이 번졌습니다. 조상사진 앞상엔 술과 음식이 가지런히 올랐고요. 친척들과 종친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젖은 옷차림의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사가 멈춰섰고 이어 금례의 외침이 천장을 울렸어요. 이 아이 내 손자다. 권 회장. 정적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금례에게 꽂혔고요. 몇몇 종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태숙은 말이 안 된다는 얼굴로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죠. 뭐라고요? 손자. 그 지저분한 애가 무슨... 금례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과 사진, 아기 팔찌가 차례로 드러났고요.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제사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다 봤어. 그날 병원 복도에서 네 여동생이 병원장한테 돈 봉투 내밀던 것도 그 무용과 학생이 울면서 아기 넘기던 것도 애초에 없던 일로 만들려 했겠지. 근데 저 아이 죽지 않았어. 이렇게 살아서 왔잖아. 아주머니,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누구 허락받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딨어요? 수연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비해온 서류 파일을 봉투째 열어 모두에게 내보였지요. 여기요. 병원 기록, 출생일자, 당시 이식 예정 환자 변경 내역. 그리고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권재혁 씨와 진우. 친자관계 확률 98.6%입니다. 제사당이 술렁였고 숨죽인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으로 놀람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서로의 눈치를 보았지요. 재혁군에게 아이가 있었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 집 가문의 족보가 뭔데 이런 아이 하나 때문에 다 무너뜨리게 생겼다고요. 금례는 태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무너질 족보였으면 애초에 그렇게 감췄겠나. 당당했으면 저 여학생도 저 애도 그렇게 내몰진 않았을 거다. 태숙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사이 말없이 서 있던 진우가 입을 뗐지요. 할아버지, 태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반쯤 감긴 눈이 조상 사진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어요. 저 사람 맞죠?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보다 간절했지요.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와 제사상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절은 못하겠어요. 여긴 제 조상이 아니니까. 적어도 지금까진 그랬으니까요. 수연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보았습니다. 금내는 눈시를 훔치며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그제야 태성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사상 앞을 지나 진우 앞에 멈춰섰고요. 내 손자다. 이 아이는 내 아들 재혁의 아들이고 내 가족이다. 순간 태숙이 바닥을 치며 외쳤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몇몇 종친의 인사들은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저를 멈추고 상을 덮으려 했습니다. 태성은 말없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지요. 오늘 제사는 여기까지다. 내일부터 다시 지내겠다. 이 아이 이름부터 올려야 하니. 금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요. 진우는 처음으로 조상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낯설고 먼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을 닮은 청년 재혁의 사진에 오래도록 시선이 머물렀지요. 창밖 마당엔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진우의 젖은 옷은 서서히 마르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어깨와 젖은 머리카락에 자꾸만 외면당해온 시간이 배어 있었지요. 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진 듯했어요. 그 입 다물어. 감히 여기가 어딘데? 고모는 옷소매를 거칠게 걷어올리며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종갓집 마당엔 제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향내와 찬바람이 뒤엉켜 허공을 스쳤지요. 태숙은 진우 앞에 성큼 다가서더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 아이 하나 때문에 가문이 우스워졌어. 다 엎어졌다고. 저런 놈 하나 들였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태어난 게 죄야. 그건 변명할 수 없는 죄야. 수연이 번개처럼 몸을 돌려 진우 앞을 막아서셨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빛은 단단했지요. 이 집안은 사람보다 체면이 먼저인가요? 당연하지. 우리는 그런 걸 지키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이 아이는 거리에 내버려지고 냄새난다고 쫓겨났던 거군요? 그래서 당신들 모두 고개 숙인 채 외면했던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재혁이 그렇게 되진 않았어. 수연이 깊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늦게 울컥 올라오는 말을 또렷하게 꺼내셨지요. 그럼 이 아이가 살아온 시간은 뭐였습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피아노 건반을 손가락으로 기억해내던 아이예요. 그 시간들 벌 받으라고 주어진 거였습니까? 진우는 수연의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듯 이 자리의 중심에 서 있지만 아무데도 닿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때 낮게 눌린 한 목소리가 마당 끝에서 울렸습니다. 그만해라. 모두가 멈췄습니다. 태숙도 종친의 사람들도 고요히 스치던 바람까지 한순간 정적 속에 얼어붙은 듯했지요. 태성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의 중앙, 모든 시선이 머무는 한가운데로요. 이 집안은 이제부터 내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오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제사판이 엉망이 됐는데 사람들 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어요? 그동안 체면을 지킨다고 얼마나 많은 걸 버렸는지 알아? 체면은 사람을 버릴 핑계가 아니야. 그 핑계로 내 아들도 손자도 사람 하나를 지옥에 보내버린 거야. 태숙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세게 깨물고 고개를 돌렸지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진우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마당 한복판, 숨조차 조심스러운 그 자리에서요. 너 이름 있냐? 진우요. 보육원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냥 그때 붙여준 거. 그 이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다시 줄게. 너 내 손자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눈가에 물기가 그렁그렁 맺혔지만 울지도 웃지도 못했지요. 다만 말끝만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정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 태성이 조용히 다가와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팔 안에 작은 체온이 들어와 밝혔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야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때 종갓집 마당 한켠 기와 위에 쌓인 눈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모여선 사람들 사이로 미묘한 기류가 퍼져갔지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진우는 처음으로 사람 품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아주 깊이 들이마셨지요.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정의 온도였습니다. 이른 아침, 설 다음 날이었습니다. 식당 창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긴 식탁에 태성과 수연, 진우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살짝 났고요. 국물 떠먹는 소리 외엔 아무 말도 없었죠. 세 사람은 각자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은 옆자리 진우를 슬쩍 한번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진우를 마주보며 조용히 밥을 떴지요. 태성이 숟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뗍니다. 그날 네가 처음 이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말이다. 속으로는 고마웠다. 진우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옆을 톡 건드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전 살아있는 게 미안했어요. 태성의 눈매가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수연은 숨을 잠깐 멈춘 듯 진우를 바라봤지요. 누구도 절 원한 적 없으니까요. 누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있을 자리가 없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태성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아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하고 또렷했지요. 너는 살아줘서 고맙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말없이 그 말을 가만히 숨으로 받아들였지요. 진우야, 네가 이 집에 온 건 누구보다 필요한 일이었어. 넌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진우는 목을 꿀꺽 삼켰습니다. 말을 하려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너머로 걸어갔어요. 진우 옆에 서서 그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긴 내 자리다. 내 손자의 자리야.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밥 위로 한 방울 맺혔어요. 누구도 놀리지 않았고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수저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로소 세 사람이 함께하는 진짜 식사의 시간이 흘러갔지요. 창밖 햇살은 더 환해졌고 이 집안의 공기는 어느새 따뜻해졌습니다. 지역 아동복지센터의 작은 공연장이 오늘따라 더 환해 보입니다. 초여름의 맑은 오후라서일까요? 커튼 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바닥 위에 길게 누웠어요. 무대 중앙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단정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은 동네 주민과 복지센터, 관계자들, 아이들로 가득했지요. 무대 측면의 작은 계단을 따라 진우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흰 셔츠와 검정 바지, 머리는 말끔히 넘겼어요. 불과 석 달 전 종갓집 제사에서의 그 소동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첫 줄 객석에는 수연과 금래, 태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래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맺힐 듯 촉촉해 보였지요. 태성은 무표정해 보였지만 무릎 위에서 맞잡은 두 손만은 굳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객석은 한껏 고요해졌어요. 그는 악보 없이 건반 위에 손을 얹었고 쇼팽의 발라드 한 번이 천천히 정갈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맺힐 때마다 공간엔 맑은 울림이 번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손끝을 바라보았지요. 연주가 시작된 지 약 2분쯤 지났을까요? 진우의 손이 잠깐 멈칫합니다. 감고 있던 눈을 뜨더니 손을 들어 올려 연주를 멈췄어요. 공연장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나려는 찰나였죠. 괜찮다. 천천히 해라. 짧았지만
단단한 그 말이 무대까지 또렷이 닿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돌려 태성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진우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건반 위에 조용히 손을 놓았어요. 이내 연주는 이어졌습니다. 망설임도 떨림도 사라진 소리였지요. 곡은 전보다 더 담백하고 정제된 음색으로 흐르더니 마지막 음이 길게, 아주 길게 울렸습니다. 순간 객석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손뼉을 쳤고 어른들은 눈시울을 붉힌 채 웃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지요. 무대에서 내려온 진우가 첫 줄 객석으로 천천히 다가옵니다. 수연과 금내가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진우는 태성 앞에 멈춰섰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우리 가족 맞죠? 태성은 진우를 한참 빤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를 껴안았지요. 둘은 오랫동안 그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다. 진우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잠시 후 진우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만든 짧은 자작곡, 처음 부는 바람을 연주했지요. 선율은 단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한 가정과 어느 한 아이에게 불어온 새로운 계절의 첫 시작을 꼭 닮은 곡이었어요. 관객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피아노의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지듯 흘렀지요. 연주가 끝나갈 무렵 수연과 금녀는 어느새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그날의 음악회는 작았지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날 처음으로 무대에서 내려온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요. 서울 외곽의 작은 피아노 학원이에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문 옆에는 진우 음악 아틀리에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빛나고 있어요. 한쪽 벽에는 김진우 200X년생이라 적힌 가족 사진이 단정히 걸렸고요. 복지센터 음악회에서 찍은 사진과 권 회장이 직접 쓴 손편지도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간 저녁 교습소는 차분히 가라앉았어요. 진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닦습니다. 그때 수연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네요. 요즘 애들이 너만 보면 반짝반짝 눈을 빛내더라. 네가 그 나이 땐 지하상가 계단에서 쓰레기 봉투 붙잡고 자던 애였다는 걸 상상도 못하겠지. 그땐 이름도 없었어요. 쓰는 이름이 5개쯤 됐나. 이젠 하나예요. 김진우. 진짜 제 이름.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죠. 가족은 만들어가는 거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즘은 알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달라졌는데? 아침에 눈 뜰 때 누가 날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조용한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집니다. 그 말들이 오래 머물다 미소로 번져요. 요양병원 정원의 벤치에 권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봉투에서 진우가 보낸 편지가 펼쳐져 있네요. 정갈한 글씨가 겨울 햇살처럼 선명합니다.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피아노 치는 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해요. 아버지가 그러셨죠. 음악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처음 잡아주던 날, 제 마음 안에 가족이라는 걸 처음 담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이 그릇을 채워가고 있어요. 살아줘서 고맙다고 해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권 회장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한숨 같기도 미소 같기도 한숨결이 흩어지네요. 편지를 조심스레 가슴 안주머니에 넣습니다. 잘 커져서 고맙다, 진우야. 겨울밤 서울역 플랫폼에 불빛이 번집니다. 기차가 떠난 자리엔 바람이 남고 눈발이 고요히 떨어져요. 진우가 혼자 역사를 걷다가 낡은 벤치에 웅크린 아이를 봅니다. 그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듯 까딱거리네요. 진우의 옛 그림자가 포근히 겹쳐 보입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밉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둥글게 커지네요. 따뜻한 데 가서 같이 들어볼래? 이름 있어? 지훈이야. 좋은 이름이네. 지훈아, 이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불러줘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된대. 진우가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은 역사의 찬바람을 등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겨요. 전광판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며 길을 비춥니다. 하늘은 다시 조용히 눈을 내려보내네요.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고 발끝마다 작은 온기가 스며듭니다. 이름을 가진다는 건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 같아요.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줄 때 저는 비로소 자리를 얻었다고 느낍니다. 그 자리가 곧 가족이겠지요. 오늘도 저는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천천히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